안녕하세요. 책라디오 다은입니다. 사랑이란 주제만큼 삶에서 근본적인 주제가 또 있을까요? 시인 일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과업 중에 가장 어려운 마지막 시험이다. 다른 모든 것은 그 준비 작업에 불과하다. 그리고 영화 물랑루즈는 영화의 시작과 끝을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이다. 오늘은 그런 사랑에 대한 깊이 있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저자 마리루티의 하버드 사랑학 수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을 읽는 데에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요. 이 책은 제가 이별 후 상실 속에 있을 때 큰 위로가 되어 주었던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3년간 진행되며 폭발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강의를 책으로 묶은 것으로 모두 12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12가지 오해와 진실들을 풀어가면서 사랑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흔한 연애 지침서에서처럼 남녀의 심리를 다루며 연애 공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심리란 없다는 강의를 시작으로 사랑과 연애에 대한 통속적인 시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지, 어떻게 사랑을 시작하고 어떻게 떠나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책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큰 위로를 받으면서 지나간 사랑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사랑을 되돌아보기도 하면서 더 멋진 사랑을 다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챕터는 10강 사랑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챕터의 일부입니다. 연인과의 아픈 이별의 경험이 있거나 혹은 현재 이별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책이 그 마음을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First, 사랑의 실패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랑이 자신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다. True, 실패한 사랑이 때로는 가장 의미 있는 사랑일 때도 있다. 10강, 사랑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니다. 사랑은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찬미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평생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랑의 결과가 행복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래도록 행복한 관계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런 행복한 결합에 도달할 만큼 운이 좋았던 사람들은 초반에 고통스러운 사랑을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7번째 연애에서 비로소 행복한 관계에 이르렀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지금은 행복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한 미국인의 절반은 이혼에 이르며 결혼 이외의 관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결별의 단계에 이릅니다. 또한 이는 불행한 관계를 참고 지내는 사람들을 뺀 수치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어쩌면 행복을 얻기에는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란 그 무엇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사랑을 시작하면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딜레마입니다. 윤리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임마누엘 칸트가 18세기에 도입한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한 남자가 거짓 증언을 해서 무고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자신이 교수형을 받든지 해야 합니다. 칸트는 교수형을 받는 편이 윤리적이라고 무고한 사람을 교수대로 보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의 남자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자와의 잠자리를 참는 것과 교수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칸트는 아름다운 여자와의 하룻밤을 위해 삶을 통째로 희생한다면 그는 바보임에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칸트는 대단한 낭만주의자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의 말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관한 한 우리는 다음 날 아침 교수형에 처해질 걸 알면서도 여자와의 잠자리를 선택하는 남자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마음을 위험에 내맡길 때 우리는 행복해지기보다는 교수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쓰라린 결별 뒤에 우리는 당분간 사랑은 않겠노라 맹세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끈질깁니다. 사랑에는 거부하기 힘든 강력한 묘약이 담겨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얼마 안 있어 그 매력에 굴복하게 되죠. 가능한 많은 여자와 사랑 없는 잠자리를 함으로써 사랑의 딜레마를 해결하려 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일어난 일은 달랐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를 전전하던 그는 정말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지만 그가 바람둥이라는 소문을 들은 그녀는 그와의 데이트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전략이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는 다시 한번 비참한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녀 주인공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으로 동화가 끝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주가 개구리에게 키스한 이후에 일어날 일은 분명 재미가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늘 동화의 결말에 매혹당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끔찍한 불행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가 의식적으로 추구했던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 많은 수가 사랑에 빠지는 편을 택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에 혼이 나고도 몇 번이고 다시 사랑에 빠진다는 건 더더욱 놀라운 일이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칸트가 말한 그 바보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서는 사랑이 행복보다 더 지대한 목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행복이 쟁취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이 고결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의 복잡 미묘한 감정들 가운데서 행복만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행복은 여러 감정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행복의 가치를 알아볼 능력을 금세 잃어버릴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행복만 계속되다 보면 인성이 무르익는 데 필요한 다른 감성을 빼앗긴다는 점입니다. 복잡 다단한 인성을 형성하는 데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감정들이 필요하다면 행복은 그 중에서 가장 덜 유용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족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변수라도 생겨서 행복이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기를 바라죠. 하지만 성장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안정적인 상황을 가끔 뒤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랑의 실패는 특히나 쓸모가 있습니다. 연애가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인생을 총체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실패가 몰고 오는 정서적 혼란은 우리가 당연시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관점 밖에 밀려나 있던 다양한 감정의 영역을 탐사해 보게 하죠. 정상적인 조건에서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에 계속해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내 산만해지죠. 우리가 맡은 여러 책임들이 사방에서 몰아칩니다. 우리는 일상의 요구에 파묻혀 마음속 가장 깊은 열정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더 큰 목표와 야망을 놓치기도 합니다. 연애의 좌절은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게 합니다. 우리를 마비시켜 일상적인 일들을 계속하기 어렵게 합니다.
직장이나 다른 개인적인 의무를 게을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상황일수록 가능한 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성찰보다 효율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에 젖어 지낼 여유를 주지 않죠. 하지만 열정의 종말을 뜻하는 마비 상태는 지극히 고귀한 것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실패는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별의 고통은 우리의 일상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우리를 무의식적 충동이 담긴 어두운 지하 창고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랑의 실패는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인생을 새로이 설계하게 만들죠. 인생 설계를 재조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실현만 한 것은 없습니다. 상실로 인한 번민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적극 참여하게 만들죠. 사랑의 실패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사랑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믿는 한 우리는 사랑의 균열과 좌절을 실패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의 실패를 올바른 경로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죠. 반대로 사랑의 임무가 우리 운명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란 걸 받아들이면 불운한 사랑 또한 이 과정의 중요한 일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 존재의 중요성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살면서 겪은 힘든 일은 우리를 세련되게 만들며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 없애줍니다. 앞에서도 줄곧 강조했듯이 우리는 고유한 개성을 지녔습니다. 나를 나로 만드는 특성들의 조합, 즉 독특한 아우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성은 온갖 종류의 피상적인 집착에 의해 억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이런 여러 층의 중복된 집착을 관통합니다. 고통은 존재의 심장부를 때리며 갇혀있던 우리의 개성을 해방시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이 꼬일 때가 바로 기회의 순간입니다. 변화의 에너지를 반기는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에너지가 우리의 생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사소한 골칫거리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낙담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죠. 그래서 친구들이 고민거리를 얘기할 때 별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뭐가 그리 문제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다 보니 연인이 가끔씩 찾아오는 우울증 때문에 울적해하거나 사색에 잠기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관계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얼마간은 여러분이 상대방의 고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고통을 받게 되죠. 그 고통은 엄청나서 여러분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고통이 여러분의 세상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가는 곳마다 고통과 마주치죠. 여러분은 친구도 만나지 않고 가족에게 걸려온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작년 밸런타인데이에 받은 초콜릿을 먹으며 울고 또 울죠. 하루에 14시간씩 잠을 자기도 합니다. 자고 있지 않으면 천장만 바라보며 실패한 연애를 되짚어 봅니다. 한심하지 않은가요?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축축한 암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몇 주나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관계였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마침내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해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이별의 고통이 비껴간 총탄처럼 여러분을 공격했다면 회복의 페이스는 더 느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일에는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지난 이틀 동안 전 애인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어렴풋한 욕망을 느끼고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2달 전에 같은 팀에 입사한 남자가 꽤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믿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인생은 제 속도를 찾게 됩니다. 생활이 회복되면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졌다가 회복된 영혼의 조각들은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조각들을 붙이려면 강력한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종종 배려와 연민으로 이루어진 접착제입니다. 친구가 같은 고민을 털어놓으면 이제는 그들의 기분을 이해합니다. 도움이 되는 조언은 못 해줄지 몰라도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새 연인이 울적해한다 해도 이젠 그리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혼자 절망에 잠길 수 있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아니면 절망을 함께 나누자고 그에게 말을 건넬 것입니다. 이제는 남자의 절망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는 것이죠. 적어도 어쩔 줄 몰라 허둥대거나 겁을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험은 여러분을 더 나은 친구이자 연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별의 고통으로 너덜너덜해진 영혼은 타인의 불운과 고통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말이 억지처럼 들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이자 연인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나요? 풍요롭고 다채로운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요? 이런 영혼은 여러분을 더 자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웬만한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줍니다. 실연 후 여러분에게 다가올 연인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옛사랑과 헤어진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현재의 사랑을 더욱 깊게 해줍니다. 반복 강박에서 과거의 발목을 붙들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과거의 유령들이 여러분을 현재의 궤도에서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여러분과 연인 사이를 더 활력 있게 만듦으로써 여러분의 사랑에 무게를 부여할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과거에 상처받아 본 적 있는 남자가 현재의 더 나은 연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아는 남자들은 더 흥미롭고 더 강렬하고 더 섬세합니다. 이들은 더 복잡 미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하기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자가 좀 더 다정다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조금은 상처받기 쉬운 남자들에게 끌리는 편입니다. 이런 취약성 때문에 단순한 남자들에게서 찾아보긴 힘든 정서적, 성적 친밀감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당 부분은 고통의 현재 상태에 좌우됩니다. 과거의 고통이 출구도 없이 마음속에 그득 남아있다면 상황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꽉 차버린 고통은 사랑의 기초를 뒤흔드는 감정의 대지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배려와 연민으로 승화된다면 그 고통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사랑의 매혹적인 질감을 부여할 것입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것이 성숙한 관계라면 고통은 가장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 성장할 수 있는 시공간만 허락된다면 고통은 더욱 포용력 있는 관계를 열어줄 것입니다. 자신을 고통의 가능성에 노출하지 않는다면 사랑에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열정을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무엇으로 바꿀 방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받는 사랑이야말로 엄청난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슬픔을 피할 수 있겠지만 가장 심오한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사랑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빗나간 사랑에 대해 우리는 좀 관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아름답게 실패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가는 사랑만이 가치 있는 사랑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애는 실패하는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학대하는 관계를 제외하면 모든 사랑은 반드시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인생의 돌파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진실은 대번에 알아채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상실은 우리 성격을 깊이 있게 만드는 심리적 안목을 길러줄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힘을 발휘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실수란 없습니다. 스스로 더 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사랑을 해보고 사랑을 잃는 것이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보다는 더 낫습니다. 사랑이 실패하고 나면 자신이 너무 경솔했다고 스스로를 꾸짖게 됩니다. 부끄러운 실수만을 보기 쉽죠. 그 남자를 믿다니 마음을 좀 더 잘 챙겼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 뺏기다니.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사랑의 목적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본디 움직이는 것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때때로 머저리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대개 연애사는 상대가 형편없는 사람이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본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이기에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메시지를 전달한 뒤에 그 메시지를 해독하도록 우리를 남겨둔 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깨져버린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수였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의 신비로운 암호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데어버리는 이들은 약한 사람들이라고, 강한 사람은 자신을 보호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에 긍정적인 타격을 입는 이들은 강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상처받을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강렬한 사랑을 만나면 움츠러듭니다. 뜨겁게 사랑할수록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사랑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정말로 아픈 시련에서 자신이 헤어나올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때로 이들은 사랑이 뜨거워지거나 어떤 두려운 결과가 뒤따를 것 같은 순간에 연애를 포기합니다. 이런 것을 헌신공포증이라고 부르죠. 나는 이것을 비겁함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겁쟁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구경만 하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태풍의 눈 속으로 자신을 내던지려면 우리는 엄청나게 용감하고 엄청나게 대범해야 합니다. 의중을 알 수 없는 연인의 품에 안기는 위험을 감수하려면 상처 입은 마음을 추스리는 힘이 내게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열정은 유연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넘어지든 다시 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에 한번 실망한다고 해서 자신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지지는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거대한 사랑과 그에 따른 거대한 실패가
근근히 맥을 이어가는 사랑보다 더 찬란하다는 걸 알고 있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과거에 상처 입었던 이들, 특히 힘든 시절을 보낸 이들은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 무모한 선택을 한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들의 상처가 상처 주는 연인을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모욕적인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반복 강박은 고통스러운 연애 후에 우리를 또다시 비슷한 연애로 데려가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배고픈 유령들이 우리를 나쁜 상대에게 데려갈 때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큰 고통을 견뎌낸 이들은 연애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보다 두려움이 덜하기 때문입니다.